번째 토론자님 모시겠습니다. 경남 지역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례에 대해서 경남 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사 이규철 이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할 내용은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경남 지역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마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경남에서는 이 영농형 태양광을 시작하면서 원래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실증을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상대학교하고 먼저 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수확량 감소라든가 또는 영농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이 실제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여드리고, 그리고 약간의 쟁점을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의 쟁점이라고 생각되는 걸 그냥 소개해 드리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아까 경상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실증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요 기본적인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 원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정한 광합성량이 존재하고, 그 광합성량을 초과하는 태양광은 식물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사탕수수라든지 옥수수는 계속 이렇게 조도가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계속 광합성 속도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벼라든가 밀 같은 작물들은 일정한 정도로 조도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광합성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일조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일조량을 100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만 벼에 가도 일정한 광합성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한 5시간 정도의 일조만 보장이 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 가늘게 설치를 하고 그 사이에 간격을 막 줍니다. 그런데 태양이 고도가 높아지고 또 위치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아래에 있는 작물들에게는 일정한 태양이 이제 비치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 영농형 태양광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실증 연구를 실행을 했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실증 기간이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년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농대에서 했고요. 여기 나온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태양광 설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 작물 생산량에 대한 것은 이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은 어디에서 했냐? 이게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부지, 설비 있는 거, 요 위에 750평의 100kW를 설치하고, 그 바로 옆에, 왜냐하면 조건이 비슷해야 되니까요, 태양광 조건이. 그 비교 부지를 1000평을 조성을 해서 이 양쪽에서의 수확량을 비교해 본 겁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그렇게 해봤더니 쌀 수확량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는데, 여기 쌀을 이제 두 가지 종류, 운광벼와 새누리벼 두 개를 비교했고요. 그래서 봤더니 비교 부지, 이게 이제 태양광을 설치 안 한 부지죠. 그걸 100으로 봤을 때 태양광 설치 부지는 83, 운광벼 기준으로, 그다음에 새누리벼 기준으로는 85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이제 그냥 면적 대비로 한 것이고, 이 제식 밀도를 고려할 때, 다시 말해서 태양광 설치 때문에 아예 벼를 심지 못하는 곳이 있죠. 그걸 빼고 그 면까지 빼고 비교하면 순수하게 태양광 시설 때문에 광합성량이
영향을 받은 것은 95% 정도로 추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부에 있는 태양광 시설 때문에 영향받는 것은 전체 한 5% 정도에 불과하더라. 물론 2년간의 짧은 그 기간이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전기 생산량은 어떠냐 보니까 이제 개통 연계 용량이 99.84kW였고요. 누용량을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일반 태양광 설비의 비교를 보시면 인근에 있는 태양광 설비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17.3% 효율을 얻었는데 영동형 태양광은 오히려 그보다 1% 높은 18.3%의 효율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나왔는가를 좀 분석해 봤더니 일단 그 지역이 좀 청정 지역이었다. 그리고 또 하부에 물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양광 설비는 좀 온도가 높아지면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런 그 하부에 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설비의 과열이 방지되면서 효율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예, 다음은 이제 태양광 발전 운영 수익입니다. 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S&P는 개통 연계 가격, 이게 한전과의 계약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연료비에 연동되는 그 가격이고요. REC는 이제 우리 그 재생에너지 발전 차익을 지원해주는 그 REC 가격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이제 수익이 되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 발전소 지출 비용은 주로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발전 설비 투자비가 있죠. 설비를 지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운전 유지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전 투자비를 전액 다 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좀 부채를 지게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비용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발전소의 수익성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영동 태양광을 이제 설계할 때 수입 지출의 예시로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100kW를 기준으로 했고요. 효율은 아까 뭐 그 시범 단지에서는 18.3%가 나왔지만 보통 이제 우리 태양광 그 이용률을 따질 때는 15% 하니까 15% 적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 REC 대금이 한 1,700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한 2,700, 2,800 가까이 되겠네요. 나오고요. 비용으로는 토지 임대료, 그리고 이제 나제이 태양광의 임대 기준이 보통 매출 10%인데 거기 적용했을 때 수선 유지비, 이 수선 유지비는 이제 그다지 수선 유지할 게 없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인버터 같은 부품은 5년에서 한 7년 정도 되면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수선 유지비를 잡았고요. 전기안전관리비, 뭐 보험료, 기타 비용해서 수입 합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잠깐 조금 올려주시죠. 예, 수익 합계가 이제 2,1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게 되고요. 요 이제 설비 설치비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이제 이 영동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이제 농지법 관련 사항인데요. 먼저 요것부터 보시면 이제 농지에 대한 구분이 좀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과거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하던 게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했고,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이 비슷해가 참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이 농업진흥구역은 굉장히 이제, 농업 생산성이 높은 우량 농지들이죠. 그걸 이제 농업진흥구역에서 엄격하게 이렇게, 관리하고요. 그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도 생산성이 높은 곳을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상대농지라고 불렀던 이제 농지 외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농업진흥지역 외 또는 비농업진흥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쪽에 이제 현재 영동 태양광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농업진흥구역은 현재 염해 피해 간척지에만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법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어가지고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는 것으로 농지의 그 구분은 변하지 않고 타용도로 일시로 사용하는 허가를 보통은 이제
5년, 8년 이렇게 하는데 그 최장 20년까지 늘려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경남에서 했던 것은 농업지령구역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농업보호구역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얻어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장 8년까지는 농지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8년이 지나면 이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현재 그러면 이 농업보호구역은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인접거리 조례가 있죠. 고성군 같은 경우는 뭐 300m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마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해당 조례상 시군이 주도하는 것. 이 사업은 경상남도와도 협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가 적극 나섰기 때문에 시군이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격거리를 이제 제한을 받지 않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반드시 그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이 마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서 결국 그 마을에 설치를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예, 이제 뭐 총괄적으로 이제 제 말씀 거의 끝나가는데, 경남 지역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을 몇 군데 했느냐? 6개 군에 1개씩, 총 6개 지역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각각의 100kW 이하였고요. 고성군만 좀 용지가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한 80kW 정도로 하게 됐고요. 대상농지는 농업보호구역이었고 마을 인근 농지로 했는데, 이렇게 이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마을의 동의를 얻는 농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 뒤에 탄력을 받지 못한 것은 마을의 동의를 얻으면서 농업보호구역에 이렇게 한 700평 내지 1000평 되는 농지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좀 힘을 잃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치 비용은 한 개수당 한 2억 원 정도였는데, 이때 비용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을 했고요. 남동발전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 운영은 설치하고 나면 마을별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시설을 인수하고 그 이후로는 자체 운영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수익금은 당연히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사항 중에 사천시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 대상 마을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사천시에는 사업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고성군과 남해군 같은 경우에도 마을의 이전 해소가 어려워서 대상 마을이 결국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지금 유의해야 될 점은 지금 현재 농지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인데, 만약에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는 20년 정도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약속을 구두로로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농지법 개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8년 운영 후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상당하게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쟁점은 이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초기에 한 2년 정도는 좀 그 남동발전에서 돈을 좀 대고 이렇게 해서 그 법인 운영, 이 조합 운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이 지원이 중단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농촌에서 이 조합이라는 법인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이게 그 수익금의 뭐 일방적 또는 뭐 좀 횡령이 발생한다 이런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이런 그 기껏 이렇게 마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좀 대책이 세워질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핵심적인 건 다 끝났고요. 위치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거창군, 그 다음에 함양군,
함안군,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이렇게 6군데가 됐고요. 전남 고흥군은 원래는 하려고 그랬으나 이게 그 전라도 쪽에 개통 연계 용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제가 있을 동안에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뭐 자세한 주소는 일부러 가렸습니다. 좀 예민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역에 영농이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돼서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대체로 설치 면적은 100kW 기준으로 한 640평 정도가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는 보시다시피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 하부에 기계적 영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되고 구조가 아주 길과 관련해 가지고 반듯하게 안 나와 있으면 좀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런 관계로 좀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밑에 있는 것은 설치물의 기본 개요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사진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비교 부지, 고성군의 실정 단지 연구를 하던 곳입니다. 이게 그냥 설치고 밑에 좀 잘렸지만 여기 옆에가 바로 비교 생산 실정 연구했던 비교 단지입니다. 다음요. 넘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모내기 할 때 밑에서 그 태양광 시설 밑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모심기를 하고 있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은 여기 이 아래쪽에 콘크리트 같은 걸 쓰지 않고 폴대를 박아서 쓰는 방식이어서 상당히 좀 공간에 대한 이런 침해가 좀 덜한 방식으로 지금 시공된 내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지금 가을에 추수하는 광경입니다. 상당히 영농에 피해를 안 주고 편리하게 설계한다고 한 모양인데, 일단 좀 현실감을 좀 가지시라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은 우리 영농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같이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과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유문제연구소 김형수 연구원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유문제연구소의 김형수입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저는 따로 PPT를 만들지 않아서 그냥 글로 써서 그걸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개념은 앞에서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반복하면 대체로 농촌 태양광이라고 하면 농촌 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인데 농지 위에 식량 생산 기능을 대체하는 방식의 농지 태양광이 있고 그것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영농형 태양광이 문제점이라고 잡혀 있어서 쓰긴 했는데 영농형 태양광 자체가 문제다 라기보다는 이게 추진되는 방식, 그다음에 현재 농업의 여건과 현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식이 문제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짚어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 추진될 때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지만 좀 식량 생산과의 경합 문제나 농민의 농업 생산 기반의 사회경제적 기반과의 경합 문제를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너무 좋겠고 다들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전환이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 동등 공평하고 차별화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책임이 특정 계층이나 진영에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가중될수록 전환에 대한 과정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빨리 가고 싶은 길, 가장 느리게 가고 싶은 길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이 왜 농지로 오게 됐냐면 농지가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부지이기 때문이죠. 넓기도 하고 햇볕도 잘 들고 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게 설치하고 좀 더 편익을 낼 수 있는 농지로
가게 되겠죠. 이제 지금 현재 농촌에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의 문제점은 그 토지 소유자들이 다 부재지주고 다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공사가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태양광을 이고 살아야 되는 건 주민들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피해나 편익들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주민 입장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고육지책으로 이격거리를 두게 되는데 이격거리를 두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적합한 부지를 찾게 되면서 식량 생산 기능이 우수한 곳까지 이제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법적 압박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을 20년 동안 설치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으니 이제 농업진흥구역 외의 자격농지에만 허용하는 법안도 있고 아니면 발전사업지원법으로 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 논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토론회도 개최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제 농촌에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이 이제 발전 공기업이나 금융사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아리백 캠페인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은데 이제 쓸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도 공급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뭐 재생에너지 20%를 뭐 발전량의 2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고 해서 2030년까지 하겠지만 1.5도 온도 억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이제 물량을 확대하려고 하는 자극이나 압박이 이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농지로 오게 되는데 이제 태양광이 이제 농지로 오게 될수록 기존의 농사 행위를 대체하는 방식의 태양광은 당연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셨을 거라고 보고 영농형 태양광은 두 가지 기능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간단하지 않은 게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식량 생산 기능이 아예 안 줄어드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음영에서의 발생하는 이제 감소량은 5%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태양광의 어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 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뭐 기술이 더 발전되지 않은 이상은 일정하게 면적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략 뭐 연구를 좀 두루 보면은 약 20% 작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20% 정도 감소하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현재 한국의 사료용 곡물을 제외한 주 곡물의 식량 자급률이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다 영농형 태양광을 깐다라고 하면은 넉넉 잡고 15% 감소한다 그러면 식량 자급률이 주 곡물 자급률이 15%가 빠지는 거니까 만약에 30%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농지 태양광 자체가 식량을 자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면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글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동시에 문제는 저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탄소 수지의 관점에서만 농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농지에 꼭 그런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심각한 문제지만 기후위기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생물다양성, 생태계 전체에 가해지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이 생물다양성 문제나 기후위기, 탄소 배출 이걸 두루 평가했을 때는 쉽게 태양광을 농지에 이렇게 해도 된다. 이제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조금 더 연구와 좀 토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네이처 논문도 나왔듯이 농지에 이제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은 잠재적으로 농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농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당연히 사회적인 압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임야나
우수한 생물 다양성 기능이 있는 곳을 또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단순히 급하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추진될 때 그 사회적 압력을 왜 농촌이나 농업진영에서 다 받아 안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농지 전용 면적에서 태양광 농지 전용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힘써 주셔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태양광도 태양광이지만 택지 개발이나 공장 뭐 이런 거 대지 이용 등 농지 전용 자체에 대해서 좀 같이 목소리를 내서 막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현재 한국이 농지가 그렇게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뭐 농지를 전용한다, 뭐 그래 뭐 유유지에 한다 치더라도 그 외에 전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도 이 농지가 다양하게 전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좀 연대를 해서 없어지는 농지를 최소화하면서 그걸 어떻게 식량 생산 기능이나 농민들의 농업 생산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대응책을 마련해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뭐 접점이나 논의는 없이 농민들은 농민대로 지금 농촌에 들어오는 것도 많고 막아야 될 것도 많고 반대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제는 기존의 개발 관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추진되는 태양광까지도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되니 좀 많이 힘들고 피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한국에서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태양광 용량과 농지 전용된 태양광의 어떤 그 용량을 좀 추정을 해보면은 2018년에는 신규 태양광 용량이 대략 2,300메가와트 정도라면은 농지에 전용되는 태양광을 환산했을 때는 97% 육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농지 전용됐다고 해서 태양광으로 농지 전용됐다고 해서 그게 그 해에 다 신규로 진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그냥 단순 비교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좀 해석에는 유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이 대부분 농촌이나 농지에 많이 기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해서 이 압력을 뭐 도시나 산업이 좀 같이 받아 안는 방식이 아니라면 너무 많은 책임이 지금 농촌이나 농지에 전가되고 있다. 뭐 총량의 관점에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일이 진행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다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만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식량 생산 감소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아까 이제 발제하실 때도 독일의 뭐 헤젤바흐 지역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얘기한 것도 있긴 한데 거기서도 이제 2017년에는 생산량이 감소를 했고 2018년에는 이제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그 뜨겁게 이제 기온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 및 그림자가 오히려 생장에 유리한 국제적인 조건을 형성해서 증가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제 메타 연구라고 해서 영농형 태양광 생산량을 두루 살핀 이제 연구인데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본 이제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는 감소한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법이 개정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문을 여는 방식이 과연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인데 이제 뭐 정남 강진 같은 전남 사례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임차료가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임차농 입장에서는 이 태양광이나 농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농지 전용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을 얘기할 뭐 깜냥은 되지 않고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농촌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은 농지 태양광도 농민만의 문제는 아니고 가장 직접적인 추진 방안이자 대안으로는 주민 참여이나 이익 공유가 이제 발전 사업 대안으로 얘기되는데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농민이 주민 참여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액수가 늘어나는데 그 사업비에서 차지해야 되는 주민 참여형의 그
비용을 농민들이 좀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뭐 10억 정도 넘어가는 단위가 되면은 거기에 뭐 몇 프로만 하더라도 뭐 농민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주민 참여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로 되지 않은 이상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는 걸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압력을 고르게 이제 분담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짚고 싶고, 농촌에서는 지금 이곳저곳 재생에너지 공급지로서 역할을 하라는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데, 농촌이 재생에너지 공급지만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폐기물 매립지도 있고요, 송전탑도 있고 택지 개발 등 온갖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라는 점도 같이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발제하실 때 들어보니까 전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뭐 재생에너지 용량에서 태양광을 작게는 300기가와트에서 600기가와트까지 이제 해외 논문은 잡던데, 이제 그게 이제 현재 에너지 소비 수준을 유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아마 작성된 건데, 그렇게 현재 우리나라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총량을 잡아버리면 지금 추진해야 될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막대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사회가 전체적으로 분담하는 방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급도가 낮은 도시나 과소비 사업장의 수요 관리나 효율 개선이 함께 병행되면서 이 문제가 풀어져야지, 제가 기업들이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한다라는 토론회 보다는 농촌,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해야 된다라는 토론회가 최근에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같이 좀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한정된 토지를 둘러싸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경합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도 있고 생물 다양성도 있고 식량 생산 등도 있는데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좀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 관점에서 보면 식량 자급도를 높이기에 필요한 농지 면적이 있을 거고, 농민의 농업 생산의 사회경제 여건과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책이 있을 건데, 이것들을 전제로 한 재생에너지 수용 가능 잠재 면적이 고려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가 에너지 소비를 전체 얼마 줄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충당하려면 총량이 이만큼 필요하고, 이 총량을 감당하려면 도시나 유휴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농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시급한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게 오히려 수용 가능한 논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좀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한가한 소리를 좀 미리부터 하지 않고 농촌에 전가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게 설득되지 않는 이상 농민, 농촌, 농업진영을 설득할 논리나 말을 아직 저는 찾지 못해서 좀 다른 분들과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토론 두 분 남아 계십니다. 그럼 정식영 국장님부터 토론하겠습니다. 태양광 확대 멀고 험난한 현실에 대해서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진영 사무국장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농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태양광의 문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저희가 농업을 가장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풍토가 되지 못하다 보니 거기에 있는 울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에 내용 부분은 같이 다 공감을 앞에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좀 짧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의 문제를 이제 사진으로서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밑에 이제 농축유통신문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54일에 최장 장마를 겪으면서 쌀 생산량이 이제 20% 정도 감소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저희 이제 농업 자금률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식량을 위해서 해주면 태양광 부지가 이제 그 농경지를 잠식할 것을 막자는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태양광 확대, 그러니까 탈석탄 이런 부분들이 정의로운 대전환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혐오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태양광의 입지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중간중간에 나오기는 했는데, 태양광 발전이 그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이제 입지 규제가, 입지 규제가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조례를 도입한 기초지자체의 수는 2020년 8월 3일 기준 3년간 약 5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밑에 통계를 보면은 이제 1,489건. 이것의 대부분의 이유가 생활권 및 건강권 침해, 환경 파괴, 재산권 침해, 재해 등의 우려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출직인 기초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태양광 개발 사업을 억제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에 2020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경남 내의 기초지자체는 약 77% 정도가 태양광 입지 규제를 조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아까 근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도로법상의 도로 이격거리가 한 500m 정도로 이 수치로 하면 실제로 네 여기 이 수치로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축사 같은 이제 그런 우리가 혐오 시설로 하는 것보다 더한 이제 혐오 시설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격거리 등의 이제 다양한 입지 규제 등이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되고 있는데요. 경남 내에서도 이제 경남 내 기초지자체가 규제하는 평균 도로 이격거리가 350m라고 합니다. 경상북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길고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을 해봤을 때 0.64% 정도에 불과해서 실제로는 거의 이제 그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이격거리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가 어떤 논의로 인해서 도입됐느냐 그거를 이제 보면 진주시 사례를 이제 보면은 시의원이 이제 언급한 부분이 진주시에서 500m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자체 담당자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자연 경관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 눈부심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이제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해서 500m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제 조례에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탈석탄이 탈원전으로 가기를 저희가 같이 정의로운 전환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탈석탄이 원전 확대로만 가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정치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가짜 뉴스들도 실제로 농민분들도 많이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한 비판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탈석탄이 원전 확대로 가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규 원전 추가 건설로 불가피하게 이어지고 있는 지금 그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영동형 태양광을 이제 다룰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 가짜 뉴스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한테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부정적인 답을 듣는 것이 거의 절반이 넘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환경단체에서 학교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학교 교장들이 가짜뉴스를 믿고 또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제가 이제 김해의 한 시민단체한테도 들었던 것이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언급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 그런 사례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덜 쓰고 안 쓰고 또 불편하게 이제 살아도 진짜 그 황금 들녘과 푸른 산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빨리 탈석탄을 해야 되고, 또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30 온실가스 감축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안돼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아가려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태양광 발전의 실제에 대해서 마이크로 발전소, 이게 태양광 설비 업체라고 하는데, 이기관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 이거 한 장짜리 요거를 들으면서 좀 작성을 정리를 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개념이나 농촌 문제, 토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러 가지 공유하는 바가 크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굳이 태양광에서 중금속 떨어지니까 땅을 오염시킨다, 이 얘기는 안 해도 되는 토론회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태양광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태양광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찬성하느냐? 문제입니다.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도시든 농촌이든 그게 산단이든 고속도로든 그 어디든 간에 이게 기하급수적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공유하지 않으면 님비 현상에서 서로 이제 폭탄 던지기를 하는 그런 셈이 될 거고요. 아까 정진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은 수년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태양광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이 감수성에 있어서 태양광에 대한 혐오가 문제입니다. 이걸 아까 축사보다 더 넓게 이걸 피하는 쪽으로 공무원이 이제 규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건데,
아까 한영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 이게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 사진이 염해농지 태양광인데 그건 영농형 태양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농형 태양광은 토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어떤 방식일 뿐이지, 구조물의 방식일 뿐이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차농을 내쫓기 위한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농촌 태양광하고 영농형 태양광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조차 그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 구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하게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안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농지적으로 우량한 토지를 지키기 위한 어떤 농림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차라리 보호를 하고 그 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조금 영농형 태양광이라든지 복합 사용을 권고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 행위다. 그러니까 인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시범 사업은 뭐 어떤 사람이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진흥 지역에다 하다. 이거 조금 아이러니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원칙은 농업진흥 지역은 보호를 하고 임차농도 보호를 하고, 여기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농지 전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거죠. 이 개념이 확실히 좀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누구나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좁은 땅덩이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든 공장이든 그 어떤 곳이든 간에 국토의 복합 사용이라는 걸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긍정적인 기술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자면 저는 그럼 누가 영농형 태양광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영농형 태양광을 농민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인식을 바꾸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식부터 바꿔보자, 교육을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약하게 들리죠. 어느 세월에 이걸 하는가에 대한 것. 그래서 사실 두 가지인데, 강력한 규제가 있든지 아니면 강력한 당근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어떤 드라이브를 어느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력한 규제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리백 같은 정책이라든지 RPS 의무 공급량을 그냥 숫자를 증가시키면은 태양광을 하려는 압박은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증가와 같은 규제, 그러니까 자본이 몰려있는 쪽에서 이걸 투자를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하나 필요한 건데, 결국은 투자를 받는 사람 쪽, 지금 이제 농촌이라는 공간이 이제 화두가 된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격이 임대료가 높아져서 좋겠네. 이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은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버니까 좋겠네. 임차농은 피해만 보니까 안 좋겠네. 이렇게 이제 분리된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리된 인센티브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수매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수매 가격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작물들이 있는데, 뭐 쌀을 포함해서 몇 가지 양지 작물 그리고 음지 작물들을 만약에 그 해당 농지, 그러니까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주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좀 수매가를 높여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 예산은 아마 농림부에서 투여되는 예산일 텐데, 그동안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부 산자부 몫이었습니다. 산자부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뭐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부여되는 예산들 뿐이었는데요. 이제 모든 부처가 이런 복합 인센티브를 생각한다면 농림부도 어떤 영농형 태양광을 좀 더 어떻게 막지, 최소한만 허용하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비싼 값으로 수매를 한다면, 그러면 임차농들이 환영할 겁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도시 태양광의 문제입니다. 도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공간이어서 도시에서 태양광을 분산형 에너지라는 특성을 활용해서 많이 생산하면 좋은데 도시의 집가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서울에 비어있는 지붕이 너무 많습니다. 뭐 창원도 마찬가지고 대도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거기에다가 누가 반대를 하냐면 건물주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농촌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태양광을 가지게 되면, 태양광을 자기 시설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시에서는 이렇게 높아진 집가 때문에 어차피 전기를 파는 가격은 똑같거든요. 그 가격에서 여기서 전혀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뭐 건물이 무너지진 않을까 뭐 이런 또 혐오 감정은 이상한 혐오 감정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태양광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반대를 하거나 내 걸로 하길 싫어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러고 있는데요. 차라리 높아진 집가를 활용해서 지금 예를 들면 뭐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산세를 깎아주자라고 그냥 깎아주자라는 대책이 나오는데 그냥 깎아줄 수 있는 거면 그냥 깎아주지 말고 건축물에 대해서 뭐 재산세 동부세를 활용해서 도시 토지의 활용률을 먼저 진짜 높여주는 아까 한양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토지 활용률 급등이 필요하다. 이거는 반대로 이제 국토부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죠. 산자부 인센티브와 결합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텐데 이런 강력하게는 어찌 보면은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제 뭐 지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태양광이란 거는 농촌이든 도시든 어떻게든 부동산이랑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 문제랑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공간을 활용한 에너지 정책입니다. 풍력과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뭐 농림부, 국토부 이제 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뭐 농지은행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농촌으로부터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농민과 도시를 분리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그래서 이 국토를 활용해서 어쨌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전을 펼쳐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진 미션이 아닐까. 앞으로 한 20년간, 30년간 해나갈 미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토론자님, 토론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